예, 대통령 담화문에서 나왔던 하이브리드 전 그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전시, 사변과 같이 전쟁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정의 위기는 전쟁, 폭동과 같은 경성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서 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러한 연성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이에 방어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방금 두 변호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비록 전시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보았듯이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헌재의 기능마비, 국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재정적 부담이나 위헌성이 짙은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치르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이론의 대표자인 게라시모프라는 분은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4단계 정도 돼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대 국가는 이미 하이브리드전의 전개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재래식 전쟁 수행력이 대폭 약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이브리드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의 명칭을 초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초안전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안전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을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캐나다 정보당국이 1년여에 걸쳐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중국 교민과 기업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친중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반대로 반중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고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다가와서 반중 정책을 펼치면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대만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소위 평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여론전입니다. 그 외에 중국은 2020년 호주 선거에도 개입했습니다. 호주에 광산업이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을 했고 대만 선거에는 물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제한 외국인의 37%인 96만 명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는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찬동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주한 친중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자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자학교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괴테 문화원 같은 것은 대학교 밖에 있습니다. 순수한 어학원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대학에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의 책임자가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의 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 인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자학원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대만의 선거에 직접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정협의 주석을 맡고 있는 왕홍인이라는 인물이 개입 방식을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분산식 개입 방법으로 중점을 옮겼는데 그것은 여론전, 심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흑색 선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전을 치르기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인물이 왕홍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만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2018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목으로 외국 정치인 5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간 인물이 저 왕홍인입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저런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 외국인을 투표개표원으로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개표 현장에서 항의를 했더니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는 선관위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자, 가장 하이브리드 공작에 취약하고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에 보안 점검을 한 결과 분명히 2020년 총선이 치러질 당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염려는 전혀 없고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망분리는 너무나 미흡해서 해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통합유권자명부가 탈취 가능했으며
투표관리관의 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가능했고 사전투표지 관리가 미흡했으며 사전투표지 인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면 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지 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이런 회기망측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겁니다. 재검표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천 장의 형상기억 복원 종이로 인쇄했다고 하는 저 신권다발 투표지, 정상적인 투개표 과정을 거쳤다면 절대 저런 형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일장기 투표지,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저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투표관리록에 기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본드로 붙어있는 이상한 투표지들, 저게 어떻게 개표와 개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 하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감사원이 아까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2024년 10월 말경 사드 배치에 대한 관한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고발하자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은폐하고 덮어주기 위한 탄핵이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였고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방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하여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 전개를 오히려 돕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과 서민경제의 파탄, 마약 범죄 수사들의 심각한 차질,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입법 양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입법의 무산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서 국가와 헌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나아가 국가적 이익이 침탈당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입법화, 제도화되고 되려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top the Steal,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0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한 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방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1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위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1장기 투표지들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가정이 상식박히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망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 투표 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두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습으로 제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티도 덜 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위조 투표지 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 테이프의 접힌 위치와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누군가 투표함 보관실에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 감시하며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범죄 혐의로 단죄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이용하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은 온라인 접속 코드나 개인별 로그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직접 고발까지 하면서 편향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형적인 선출직이면서 각종 선거법의 칼 아래 놓여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와 정치권은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을 금촌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록에 기재된 약 20장의 날이 넘는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타나지 않아 재검표 투표지들이 위조 반입된 의혹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보면 투표록이 실수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며칠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검표 후 3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을 돌고 돌았던 이 사건은 현재 마지막으로 재항고되어 원래의 선거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영등포을 투표지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훼손 고발 사건에서는 봉인지를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고자 CCTV를 설치한 시민들을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기소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점검 역시 보안상태 점검에 제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늘 내세우는 독립의 주장에 걸맞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을까요? 선관위는
몰디브 출장으로 대표되는 특혜,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 국회도을 손 못 대와 같은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내부적인 견제와 자정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2024년 수원정 선거구 전체에서 투표지 분류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공표되자 늘 그렇듯이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개표의 최종 결과값이 아닌 1차 결과값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정의 결과값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말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서 작년 12월 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선거 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나 후보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당사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단지 승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고 피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주권 행사와 그 행사들의 총합으로서 국가 주권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하며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선거 관리의 무결성을 위해 맨손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투표소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시민들은 발을 정자를 써가며 사전투표자의 수를 육안으로 집계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수십 표씩 증가된 것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항의하였지만 제도적으로 교정될 길이 없었습니다. 투표함의 이동이나 봉인 등에 항의하다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이 왜 밤을 새워 선관위 앞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근거 없는 선동에 빠져 국가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모든 기관이나 사람들은 몰라도 선관위는 결코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기관입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는 강제나 협박으로 획득될 수 없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의 획득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들을 거짓말쟁이, 음모론자로 몰아갔고 이런 선관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맨몸의 국민들만 내버려진 형국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 같은 국민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지켜나갈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수천 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인 천부인권, 보통선거, 자유민주 체제의 기초는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표를 피처럼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 문명, 수호라는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시간을 좀 끊어 주십시오. 예, 휴정하고요. 예, 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